제가 매일 아침 학교 가는 버스를 타면 집에서 딱 2정거장을 지난 뒤에 아내가 탔습니다. 그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곁눈질로 힐끔힐끔 보면서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봤으면 좋겠다 하고 늘 생각했었죠. 아내가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 저희 주변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지게 됐는데 좀 잘나간다 싶은 녀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려고 안달이나 썼습니다. 그에 비해 평범한 학생이던 저 같은 사람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죠. 당시엔 TV에 그렇게 예쁘고 멋진 연예인이 많아도 아침마다 만나는 아내가 저한테는 연예인이었고 영화배우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소심하게 아내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은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들었죠. 저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자랐고 조금 커서는 삼촌 댁에서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커와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조금이라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서울로 올라가려고 몇 번이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려면 방이라도 하나 구해야 하는데 삼촌에게 부탁하기에도 불편하고 삼촌이 그냥 주변에 국립대 가라, 장학금 받아서 빨리 졸업해서 취업이나 해라 하시길래 선택권이 없었던 저는 예 라고 밖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자존감도 낮은 저는 어느덧 대학교 2학년이 돼서 군대 영장이 나왔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들렀습니다. 제가 원래 햄버거 이런 음식은 잘 안 먹는데 그땐 왠지 모르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날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주문을 받고 있는데 목소리가 익숙해서 자세히 보니 정말 제가 짝사랑했던 그 여학생이 맞더군요. 아내는 대학을 가서 그런지 더 예뻐지고 성숙해진 모습에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벌렁거렸습니다. 너무 반가웠지만 그때 처음으로 단둘이 말을 섞어보는 거라 바보같이 말을 더듬으면서 주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는 절 알아봤는지 씩 하고 웃더라고요. 저는 그 웃는 모습에 뭘 주문했는지 모를 정도로 귀까지 빨개져서 넋이 나간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예쁜 사람을 보면 심장이 아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햄버거를 받아 먹을 땐 온통 머릿속엔 진작 올걸, 왜 이제야 와본 걸까 하는 생각에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 테이블을 정리하러 나온 아내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다시 씩 하고 웃으며 너 태호 아냐? 태호 맞지? 하는 겁니다. 저는 아내가 제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 또다시 말을 더듬고 말았죠. 안녕?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왜 몰라, 알지. 제가 이 여자를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 이름을 기억해주는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고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후부턴 입대 전날까지 그녀를 보러 햄버거집에 매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날 그동안 소심한 제 성격 탓에 전하지 못한 제 진심을 몇 자 정성 들여 쓴 편지를 그 친구에게 주고 아무 말 없이 다음날 논산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를 두고 간다는 것이 못내 아쉽고 억울하기만 했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마음을 전달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밖에서도 그녀 생각뿐이었는데 부대 안에서는 오죽했을까요? 초소 근무를 서거나 땡볕에서 훈련을 받을 때나 그녀가 계속 생각나 휴가 날짜만 기다려졌죠. 그러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난 후에 저에게 뜻밖의 면회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친구가 면회를 다 왔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어디 못 올 때를 왔냐며 알아볼 수 있으면 뭔들 못하겠냐며 대답을 했더랬죠. 그러면서 또 방긋 웃어주는데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기를 좋아한 거냐며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게 이상한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친구로 왔다는 말에 조금 실망은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돌아간 다음 저는 부대에서 선임 후임할 것 없이 그 친구에 대해 물어보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예뻤으니까요. 이후에도 그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저를 보러 와주었어요. 힘든 군생활도 그 친구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고 면회 날만 손꼽으며 군복무를 했습니다. 어느덧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제 군생활도 마침내 끝나게 되었고 집에 오자마자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볼에 입을 맞추더라고요. 지금껏 저를 기다려왔다고, 자기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면서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볼기짝을 연신 꼬집었고, 꿈에 그리던 제 소원이 이루어지자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이후엔 오직 행복한 순간뿐이었어요. 비록 답답하고 우울했던 삼촌 집에 다시 돌아왔지만 군생활처럼 사랑의 힘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학교 생활은 기본이고 만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관계가 조금씩 깊어져 가면서 그녀도 제게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실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었는데 다행히도 재산 많은 이모님이 지금껏 자기를 키워주셨다고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그녀가 저랑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마음이 더 깊어져만 갔죠. 그렇게 저는 졸업을 했고 먼저 취업을 한 그녀를 따라 운 좋게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흘러나오게 됐죠. 저희는 서로 딸린 식구도 없었고 세상 외톨이 같은 우리 둘이었기에 살림을 합치고 결혼하는 건 남들보다 더 쉬웠습니다. 허락을 받을 어른들도 딱히 없었고 저를 길러준 삼촌과 아내 이모님께서도 저희가 빨리 독립하시길 바라셨거든요. 외로운 사람끼리 알콩달콩 잘 살으라시면서요. 상견례나 결혼준비 같은 것들은 주변 잡음 없이 저희가 알아서 다 진행했고 하객이라고 해봐야 회사 사람들이 전부였던 조촐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행복했었죠. 결혼 후 몇 년 정도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아내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 따위도 저에겐 너무나 과분한 것이었는지 아내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 액정에 다른 남자 메시지가 떠있는 걸 확인해버렸죠. 연락이 통 없다.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한 믿음이 컸기에 지금껏 일부러라도 아내 핸드폰을 열어보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고 나서 핸드폰을 열었더니 그 속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에 아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아내 핸드폰에는 스폰서 1, 스폰서 2라고 저장된 스폰서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따로 그룹까지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수많은 번호들을 보면서 저는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아저씨들과 데이트를 하고 웃음을 팔면서 용돈 받아 쓰는 그런 더러운 생활을 지금껏 해왔던 거죠. 몇몇 남자들과는 잠자리까지 했었는지 주고받은 문자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 생활 은퇴하는 거냐? 너랑 같이 눕던 침대가 그립다. 이런 눈뜨고는 못 볼 추잡스러운 문자까지 보고 나니 저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죠. 아내에게 핸드폰을 들이대며 이게 뭐냐고, 나 만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냐며 따지듯이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처음에 조금 당황한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달려들더라고요. 그럼 어쩌라고? 여지껏 기념일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비용, 당신 사준 고급 셔츠, 우리 혼수 비용, 그거 전부 다 그 아저씨들한테서 나온 돈이야. 내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 어? 우리 이모도 알고 있어. 내가 그 짓 해서 우리 이모 벌어먹이고 용돈까지 주니까 돈 안 벌고 부자 된다고 오히려 좋아하던데?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 당신도 돈 좋아하잖아. 그럼 이혼하던지. 내가 더러워서 기분 나쁘단 생각 들면 헤어지자고. 전 아내의 급발진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어요. 결혼 전에 사실대로 왜 말해주지 못했을까? 날 기만한 걸까? 무슨 생각으로 나랑 결혼한 걸까?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돈, 이런 옷, 좋은 텔레비전과 좋은 집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 하나만 보고 쫓아다니며 연애하다가 그저 바보처럼 좋기만 했죠. 아내에 비해 제가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항상 자존감도 낮고 그 문자를 보고 나서부턴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아내가 떠나간다는 것이 두려워 호구처럼 아내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죠. 저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행복했잖아.
지금은 안 하는 거지? 그렇지?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밤에 대리라도 더 띄워서 돈 많이 벌어다 줄게.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의 첫 번째 커다란 위기는 아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조상이 노할 일입니다. 하늘에서들 보고 계시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내는 알겠다며 짧게 대답했지만 그 당시 저는 아내의 그 믿을 수 없는 짧은 대답마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일방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저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간사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내는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화려한 말솜씨로 계속 거짓말을 해댔고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할 것 같으면 무슨 녹음이라도 해서 틀어주는 것 마냥 이혼해, 헤어져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말없이 짐가방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가는 척을 하거나 주저앉아서 그냥 내가 나가 죽어야겠다. 내 편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영원히 사라져 줄게 라고 오열하기도 했죠. 이런 일이 허구한 날 반복될 때마다 저는 또 호구처럼 매달리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끝없이 용서를 빌어야 하고 그녀가 무조건 승리하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게 되었죠. 그러다 이렇게 살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 집에 혼자 있을 와이프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몰래 회사 반차를 내고 아내가 좋아하는 우유크림 케이크와 꽃다발까지 사서 집으로 향했죠. 혹시나 낮잠이라도 자고 있을까봐 현관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현관바닥에 남자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뭐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고 안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을 땐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문을 연지도 모를 만큼 아내와 그 남잔 이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제 귀를 요란하게 파고드는데 저는 더 이상 안을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요란하던 소리가 잠잠해지더니 아내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그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오붓하게 둘이 걸어 나왔을 때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고서 그대로 도망쳐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화낼 힘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더러 그런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모자란 사람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작 그 상황을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냥 보자마자 아내가 남처럼 느껴지고 두드려 패 죽이고 싶은 심정보다 일단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더구나 예전에 본 문자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던 저로서는 막상 문자로만 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것과는 달리 직접 보고 나서의 충격은 더 컸죠. 저는 힘없이 남자에 대해서 물었고 스폰서냐고도 물었죠. 그러다 떳떳한 아내의 표정을 보고서 지금까지 그녀에 대한 모든 감정과 열정이 식어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무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기야 미안,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이제 날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자기 놔줄게. 이혼하자 우리. 아내 말투가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것처럼 너무나도 태연했어요. 저한테 걸리면 미리 대본 연습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아내 꼴을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었던 거라 그냥 질러버렸죠. 그래서 이제 진절머리 난다고 이혼 도장 찍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 저에게 막 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밤일이라도 잘하든가. 네가 나한테 여태 해준 게 뭐야? 순전히 네 혼자 좋아서 원숭이처럼 나한테 매달리다가 하도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 하길래 그냥 받아줬더니 너가 감히 이혼을 승낙해? 그래, 이혼해. 네가 나 없이 얼마나 잘 살지 보자. 너 말고 남자는 수두룩하니까. 아내는 자기가 이혼하자고 먼저 꺼내면 제가 전처럼 또 싹싹 빌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법원 앞에서까지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고요. 이제 좀 후련하니? 지금까지 그렇게 싹싹 빌더니 무슨 정신승리를 하겠다고 이제 와 이혼을 하자 그래? 착각하지 마. 내가 널 버린 거야.
쥐뿔도 없는 고아 주제. 이제 남남이라고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 처음부터 너가 이런 사람인 걸 알았다면 난 널 만나지도 않았어. 너가 날 먼저 속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건데 넌 누굴 탓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고아 아니야? 피차 부모가 못 키워준 건 매 한 가지잖아. 너랑 나랑 급이 같아? 어이가 없다. 여지껏 그렇게 나랑 살아오면서 뭘 보고 산 거야? 태생부터 다르단 걸 내가 너한테 아주 뼈저리게 느껴줬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아내는 온갖 아픈 말로 제 가슴에 상처를 박아 넣었습니다. 저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오로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어요. 그렇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몇 개월간 저는 폐인이 되다시피 했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삼촌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제 친아버지가 사경을 헤매시면서 저를 찾는다는 소식이었어요. 친아버지라면 중학교 때 딱 한 번 만났던 기억이 있었죠. 허름한 차림으로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셨다가 떡볶이 한 접시를 사주시고선 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제 주머니에 찔러주시고선 아들아, 미안하다. 아비가 이렇게 못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라는 말을 남기시고 훌쩍 떠나셨던 기억밖에 없었죠. 애초에 정을 들 새도 없었던 친아버지셨지만 그래도 찾아뵙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아버지는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든 것처럼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봐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연이 끊어지는구나 하고 가벼운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보호자 확인 절차를 마치고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아버지 유산에 대해 얘기를 좀 하자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산 상속이요? 상속 포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아버지 빚까지 갚을 여유가 없어서요. 했더니 그 변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빚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직계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하셔야 돼요. 상속 받으셔야 됩니다. 라며 계속 상속을 받으라고만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곤란하다고 얼마 전에 이혼해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정말 여유가 없다고 누차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선생님, 아버님과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빚이 아니고 아버님 유산이에요. 40억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며 그 남자를 사기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상속 재산에 대한 위임서였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말하길 아버지께서 중국으로 넘어가 소자본으로 영세한 공장을 운영하셨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곧 잘 돼서 돈을 꽤 많이 벌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규모를 제법 키운 다음 심혈관 지병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서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니 그 재산이 55억쯤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속 증여세까지 떼고 삼촌 몫을 떼니 제 몫으로 정확하게 39억하고도 4천만 원이었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꿈꾸는 줄 알았어요. 무슨 조상이 나와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는데 사람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금액이 비현실적인 액수를 들으니 가늠 자체가 안 되니 오히려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연신 뒤집어 확인하고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실감이 안 났어요. 이렇게 사인만 하면 40억이 내 것이 되는 건지, 내가 지금 무슨 사기 계약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실제 그 엄청난 돈들을 받을 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나라 세금 정말 많이 뜯는다고요. 39억 4천에서도 무슨 세금을 그리 많이 떼는지요. 어쨌든 세금을 내고 밀린 대출금을 갚고 원룸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 한 채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생전 얼굴 한번 제대로 비치지 않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유산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뭐라고 사시는지, 살아는 계신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게 벌어진 일이라 더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차피 다시 재혼은 안 하겠다는 생각이었기에 나머지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아내에게 보란듯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도 다니고 좋은 옷도 몇 벌씩이나 사 입었죠. 한순간에 졸부된 사람들은 일 그만두고 투자를 해서 망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자기 투자를 하면서도 일은 꾸준히 했거든요. 절대 이 돈을 허투루 날려버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이혼한 전처가 냄새를 맡게 되었나봐요.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소리도 세상 상냥한 목소리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사는지 해서 궁금했었나봐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카페에서 오랜만에 전처를 만났는데 딱 이혼한 지 2년 되던 날이었어요. 2년 만에 만난 전처는 여전히 세련된 옷을 입고 연예인이 다니는 샵에서 한 듯한 화장으로 예쁘게 꾸몄더라고요. 왠지 그날은 조금 더 자기 외모에 힘을 준 것 같았어요. 주름 때문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무슨 일로 보자고 했냐 물었더니 저더러 못 본 사이에 너무 멋있어졌답니다. 이혼할 때는 한껏 욕하면서 제 자존감 갉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이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중후한 멋이 나냐며 계속 칭찬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속이 빤히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왕 만나게 된 거 실컷 복수해주자 해서 비아냥대기 시작했죠. 원래 당신 취향은 50대 돈 많은 남자였잖아. 이제 내가 나이 좀 더 들면 당신 이상형 되겠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고해성사가 시작됐습니다.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 당신을 위한 거였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 하면서 제 손을 슬쩍 잡는 겁니다. 전 그 손을 점잖게 밀어내면서 조용히 말해줬죠. 당신이 워낙에 계산적이고 잘난 사람이니까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자. 당신은 지금 그 이쁜 얼굴, 몸매 이제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지. 보톡스도 요새 없어서 못 맞을 정도라며 주변에 남자 없으면 돈도 다 떨어지고 소비 습관도 엉망이고 성격도 더러워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개 취급하잖아 당신. 그럼 지금 난 어떨까? 돈 많지. 그 돈으로 요새 자기 관리하느라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자존감도 하늘을 찔러. 내 자산도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고 이런 상황에 내가 굳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너 같은 여자를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뭐야?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설명해봐. 그러자 전처의 얼굴은 점점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급기야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뭐? 말 다 했어? 아니, 여지껏 내가 참아온 걸 말하면 밤을 새도 모자라. 그런데 이 말은 할게. 난 이제 당신 보고 싶지 않아.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평생 그렇게 걸레통처럼 살아. 아, 그마저도 이젠 장사가 잘 안 되겠네. 그런 남자들 주름 자글자글한 늙은 여자 안 좋아하거든. 난 됐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찾아봐. 하고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전처가 커피잔을 집어던지며 발악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달려와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길래 그냥 죄송합니다. 일행 아닙니다. 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제 감정에 치우쳐 호구처럼 살았던 지난 세월. 가끔 돌아보면 제 자신이 창피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 정말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사랑했고 그 여자는 그냥 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